안녕하세요. 이페스코리아 한종구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매회 이렇게 특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가 좀 머리 색깔이 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좀 너무 피곤해서 입술도 약간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 할 거는요, 문제를 풀이해 드리기보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체적인 좀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전 쪽집게 핵심 요약 같은 거는 또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이페스코리아에서 출간한 이 SQLD 책을 통해서 좀 빠르게 좀 훑어가는 느낌,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들, 핵심 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전공자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개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요거를 그냥 취업의 한 도구로서 어떤 점수로서 생각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업무를 해 나가다 보면 바깥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사무를 보시든 아니면은 물류 쪽에서 일하시든 아니면 판매나 유통 여러 가지 업계에서 일을 하실 텐데,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하실 때도 요즘은 SQL 능력을 요구하는 곳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저거 한번 해봤던 건데? 라는 그런 기억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시험이 또 짧다면 짧지만 그렇게 또 아주 짧게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해서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SQL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예, SQLD 정도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앞 표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출제 경향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모델링이 얘는 10문제고, 그리고 나머지 SQL 기본 및 활용이 40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SQL 기본이랑 활용,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과목은 비슷합니다. 12%, 8%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1과목은 되도록이면 암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2과목입니다. 2과목에서, 좀 어느 정도, 한 60점, 최소한 50,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1과목까지 더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보실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핵심 요약집 같은 거,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예, 책을 보시고, 몇 개 정도만 풀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런 게 문제에 나오는구나 하면은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실습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노랑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그냥 문제 외우듯이 외워가지고는 사실 요즘 트렌드는 좀 문제가 좀 약간 변형되거나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요. 이 시험 범위 자체가 아주 넓은 영역이 아니고 SQL에서도 어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자꾸 돌려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시려면, 풀 수 있으려면 실습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뭐 SQL은 뭐 이러한 거의 약자인데, 뭐 SQL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 소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본 키워드들이 있는데, 기본 키워드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44개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다른 수업에, 다른 강의에 이 내용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바로 본 교재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아프네요. 자, 34번까지 왔고요. 요건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시작을 할 텐데,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나왔고요. 자, 모델링의 정의. 모델링은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정의는 어찌됐건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흔히 쓰는 배달 앱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쿠팡이라든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안에 보면 배달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매장을 찾아야 되고, 그 매장에서 메뉴를 찾을 거고,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고, 결제한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혜택도 있고, 쿠폰을 사용하는 혜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요것이 또 배달이랑 또 연계가 돼서 배달 기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줘야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일정한 양식에 맞게 간략하게 잘 표현한 것이 추상화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약속된 규약에, 왜 약속된 게 필요하냐면,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표시를 해야 내가 그린 이 ERD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업무가 내가 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 동료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제한된 표기법으로 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게 단순화, 그리고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이 되게끔, 그래서 명확화. 그래서 문제는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외우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문제 나와요. 개념적 모델링. 다음이 설명하는 모델링은 어떤 모델링인가? 논리적인 건가? 물리적인 건가? 개념적인 건가? 그러면은 밑에 내용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개념적이라면 말 그대로 진짜 두루뭉실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친구한테 설명을 해. 야, 이런 앱을 만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면서 노트에다 끄적끄적 거리는 수준, 그 정도의 모델링이 개념적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고,
전사적이고 포괄적인 모델링. 그러니까 여기는 배달, 여기는 주문, 여기는 고객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그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엔터티, 고객이 핵심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당이 핵심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추려내는 게 개념적 모델링이고, 논리적 모델링은 이젠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된다. 오라클에다가 이걸 만들 건지 MySQL에다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단계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속성들, 그러니까 고객, 아까는 고객, 회원이나 고객까지만 정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고객에서 내가 받아야 될 건 전화번호야, 뭐 이메일 주소야, 비밀번호도 받아야겠지?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 모델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은 물리적인 성능과 저장까지, 그러니까 실제 서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필요한 내용까지 다 고려한 설계,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설계가 다 되고 나면, 모델링이 되고 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심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델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특징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가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나오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3가지 관점,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관점. 이런 건 설명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면 한 번쯤 읽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ERD를 작성하는 순서. 시험 문제에 한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RD를 작성할 때는 엔터티를 도출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엔터티 간의 관계. 그러니까 회원과 구매의 회원 엔터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 엔터티를 그려요. 자, 여기다가 회원, 여기에다가 구매 이력. 자, 그러면은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한 회원이 한 로우의 정보로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런데 구매는 내가 할 때마다 쌓이니까 여러 건이 저장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얘가 1대 n의 관계다. 이런 것처럼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관계 명령을 기술해주고 관계 참여도와 관계 필수 여부를 기술해주는데, 이 내용은 이따가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구조 스키마.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때 3가지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가 있고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외부 스키마는 바깥에서 보는 사용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이 배달 앱을 사용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배달 앱을 켜고 거기서 터치만 할 뿐이에요. 클릭만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누가 접근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 명령어를 쳐서 접근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배달 앱이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 스키마. 어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개념 스키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 스키마는 시스템의 설계자 관점 또는 개발자 관점으로 저장 장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해와 표현,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있죠. 요 특징들을 알고 요것과 매칭시킬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엔터티는 테이블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한데, 논리적 모델링을 할 때의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의 집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회원 테이블이다. 그럼 회원 정보가 이 안에 있겠죠. 그리고 상품 테이블이다. 그럼 상품 정보가 여기 있을 거고, 매장 테이블이다. 그럼 매장 정보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집합, 어떤 모음, 이런 어떤
덩어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되면서 관리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회원이 가입하면 추가가 될 것이고 탈퇴를 하면 삭제가 될 것이야. 이렇게 저장되면 관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엔터티의 대상으로서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뭐 구매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건에 가깝겠네요. 구매는 어떤 개념이나 사건, 그리고 장소 등의 어떤 명사가 됩니다. 회원이면 회원, 회사면 회사, 구매면 구매. 그래서 이 엔터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형 엔터티, 개념 엔터티, 사건 엔터티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형은 물리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엔터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엔터티. 그래서 사원, 뭐 회원, 제품, 상품, 교수 또는 뭐 판매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개념 엔터티. 물리적이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엔터티인데 뭐 어떤 강의라든가 금융 상품이라든가 어떤 부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분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다음으로 중요한 엔터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꾸 배달앱을 오늘은 한번 자꾸 써먹어 볼 텐데 유형 엔터티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회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할게요. 매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 엔터티에는 뭐가 있을까요? 메뉴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뭐 배송도 어떤 상품이겠죠. 거기서는 배송을 서로 빨리 잡아야 이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발생되는 엔터티, 데이터가 많아요. 구매, 판매, 영업, 수납.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건 여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회원이 있고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원인 내가 어떤 메뉴, 뭐 치킨을 시켜서 배달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 구매라는 또는 주문이라는 사건 엔터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개념, 사건이라고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발생 시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위에 거랑 비슷해요. 기본 엔터티는 유형 엔터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중심 엔터티는 개념 엔터티랑 비슷한 거고요. 행위 엔터티는 말 그대로 행위, 사건 비슷한 얘기죠.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은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엔터티에서 회원도 관리하고 우리가 뭐 교수님도 관리하고 매장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등록일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매장이라는 엔터티가 있죠. 우리 배달앱에. 그러면 이 엔터티에서 관리되는 속성으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소 있을 거고 전화번호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대표하는 대표자의 어떤 아이디도 있겠죠. 이 사람도 뭐 제가 메뉴를 등록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아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장 관리를 할 테니까 자 아이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소 같은 게 있겠. 주소. 그러니까 이 주소 말고 그 다음에 배달 가능 지역 이런 것도 관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엔터티 안에 어떤 속성들이 있다. 속성은 단 한 개의 값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는 어떤 컬럼 안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휴대폰 번호를 쓰니까 휴대폰 번호가 저장돼 있을 텐데 010-1234 근데 여기에다가 콤마 찍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적을까? 032 어쩌고 저쩌고 또는 02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내친김에 우리 뭐 집에 있는 와이프나 남편의 전화번호도 적읍시다. 이렇게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 전화면 집 전화, 휴대폰 번호면 휴대폰 번호
이렇게 하나 딱딱 정해서 하나의 정보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주식별자에게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건 이것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거는 우리 여러분 함수 알죠? 수학 함수 배웠죠? 1 들어갔을 때 100이 나왔어요. 2 들어가니까 200이 나와요. 3 들어가면 300이 나와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곱하기 100을 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말은 무슨 주식별자에게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장이라는 테이블에 엔터티에 주식별자가 이 매장 아이디라고 합시다. 그래서 1, 2, 3, 4, 5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매장 이름. 그래서 여기는 치킨, 더 맛있는 치킨, 그 다음에 족발, 맛없는 족발,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매장 이름이. 매장 이름이 있을 때 만약에 1을 넣으면 치킨이 나오고 3을 넣으면 족발이 나오고 4를 넣으면 맛없는 족발집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함수와 같이 이렇게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도 특성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속성이 있고 설계 속성이 있고 파생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암기를 하셔야겠죠. 기본 속성은 그냥 원래부터 그냥 여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내용이에요.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뭐 이런 거. 그리고 설계 속성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치킨이 있고 후라이드 치킨이 있고 양념 치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저장하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은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니까 FC라고 하고 양념은 뭔지 모르니까 YC라고 합시다. 코드를.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정해놔요. DB에다 저장을 할 때. 그래서 이 코드 값을 보고 YC면 양념치킨, FC면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코드들 이거는 원래 현실 세계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되는 속성이라 해서 설계 속성. 파생 속성은 예를 들어 오늘 판 매출이 첫 번째 판 거는 100원, 두 번째 판 거는 200원, 세 번째 판 거 100원 쭉쭉쭉쭉 해갖고 오늘 10,000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요거를 학계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엔터티를. 그런데 여기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23년 8월 22일이죠. 22일 날 10,000원 팔았어요. 라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파생 속성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속성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만드는 게 파생 속성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엔터티 간의 어떤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부서와 사원, 고객과 주문처럼 자, 부서가 있으니까 사원이 있고 사원이 있으니까 부서가 있죠. 네. 그것처럼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의한 관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이 3개가 있죠. 발이 3개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인데 여기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뭐가 하나고 뭐가 여러 개인가요? 부서가 예를 들어 부서라는 테이블에 영업팀이라고 있고 개발팀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회사 부서는 2개야. 영업팀과 개발팀. 그러면은 저 부서라는 테이블엔 2개밖에 없겠죠. 영업팀, 개발팀. 로고가 2개밖에 없죠. 그리고 개발팀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팀이라는 로고는 여기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하나. 그런데 사원 테이블에 가니까 개발팀의 사원이 5명이야. 그래서 개발팀의 1번 사원, 개발팀의 2번 사원, 개발팀의 5번 사원까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개발팀이라는 로우는 총 몇 개죠? 5개죠. 이런 것처럼 1대 다로 관계가 맺어진다. 자, 고객과 주문도 마찬가지죠. 고객. 내가 여기는 뭐 서인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주문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내가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 글피에는 5개를 사. 이렇게 막 주문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일대 다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한 관계가 있고 존재에 의한 관계가 있다. 자, 관계명은 자, 요까지만 올려서 관계명은 관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문한다 있고 소속한다, 소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명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명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애매한 동사를 피하고 현재형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차수는 1대1, 1대-M, M-대-M이 있는데 자, 방금 같은 경우는 1대-M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1대-N이라고도 나오고 M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M과 M은 똑같구나. 예. 그래서 관계차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있는 게 여기 여러 개 있다. 그럼 1대-M.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씩만 있다. 무조건. 그러면은 1대1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계 사양에는 선택 사양이 있고 그러니까 필수 관계가 있고 선택 관계가 있어요. 필수 관계는 부서와 사원 같은 거. 여기에는 지금 그림은 동그라미가 들어가서 선택 사항으로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오면 무조건 부서가 정해져. 너는 개발팀이야, 너는 영업팀이야, 너는 기획팀이야. 이렇게 정해지면은 무조건 나는 부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부서와 사원의 관계가 필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과 주문처럼 내가 회원 가입은 했는데 아직 물건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 관계인 거예요. 네. 그런 거, 구분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선택, 없으면 필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쓴다. 1대 N일 때는, 또는 M일 때는, 이렇게, 까마귀 발이라고 보통 이 업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함한다, 소속된다. 이렇게 관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얘랑 얘랑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 포함하는 거죠. 포함해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얘도 점선은 얘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별자 중요합니다. 식별자는 엔터티를 대표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터티는 무조건 하나의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식별자는 하나의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냥 컬럼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컬럼이 모여서 하나의 식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복합 식별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식별자는 엔터티 내에서 각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원 테이블이 있을 때 사원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4번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도 계실 텐데 대학교 학번처럼 다 다를 거예요. 자, 다 다를 겁니다. 4번이랑. 그것처럼 어떤 거 하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특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서 4번이 2인 거는 자, 이거 하나를 우리가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이 한 줄을 로우라고 해요. 이 한 줄을. 자, 이게 로우입니다. 로우. 자, 4번을 넣었을 때 한 로우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인 4번이 막 2개, 3개 있으면 안 돼. 그것처럼 유일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다른 엔터티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식별자예요. 그래서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 요거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성은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의 수, 그러니까 컬럼의 수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최소의 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컬럼 3개를 합쳐서 유일한 정보를 만들 수도 있고 컬럼 하나만 가지고 유일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성은 주식별자가 지정되면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 된다. 유일성은 주식별자에 의해서 엔터티 내의 모든 인스턴스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변성은 주식별자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별자로 전화번호 같은 건 쓰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르지만. 자, 키의 종류에는 기본키, 후보키, 슈퍼키, 대체키, 외래키가 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떠한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학번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가 있어요. 이름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 컬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속성이, 엔터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서 슈퍼키, 대체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슈퍼키는 뭐냐면,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거는 학번 슈퍼키가 될 수 있고요. 대체키가, 자, 다시. 대체키가 될 수 있고요. 대체키 얘기하는 거, 대체키. 그리고 전화번호 대체키 될 수 있습니다. 주소도 대체키 될 수 있고, 이름도 대체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대체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 개의 후보키 유일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일성 미확보로 탈락. 자, 주소는 예를 들어 다 다르다고 합시다. 학생들마다 주소가 다 다르다고 해요. 뭐 쌍둥이나 형제가 없는 거야, 여기는. 또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사람도 없어. 자, 그리고 전화번호도 다 달라요. 학번도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후보키는 다 될 수 있어요. 학번도 컬럼 하나로서 후보키가 될 수 있고, 전화번호도 다 다르니까 후보키 될 수 있고, 주소도 후보키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왜 학번이 기본키가 되어야 하냐면, 얘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길이가 일정해요. 자, 주소 길이가 일정한가요? 다 다르죠? 긴 사람, 짧은 사람. 이렇게 있죠? 근데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화가 나서 전화번호를 바꿨어. 내지는 내가 막 쫓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꿨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는 기본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키는 학번이 되는 거고, 후보키는 이제 나머지 전화번호와 주소가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슈퍼키는 여기에는 없는데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럼 2개가 합쳤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합쳤을 때 이것도 유일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일은 하겠지만 대신에 최소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키는 이제 기본키를 뺀 나머지를 다 대체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외래키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외래키는 이제 다른 테이블과 연결하는 키가 외래키가 됩니다. 나중에 학번이 외래키가 될 수 있겠죠. 다른 테이블이랑 연결돼서. 자, 식별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부 식별자냐 외부 식별자냐 분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단일 식별자냐 복합 식별자냐 본질 식별자냐 인조 식별자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스스로 생성된 거,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부 식별자고, 외부 식별자는 다른 엔터티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라는 테이블이 있고 위에 회원이 있고 상품이 있어요. 자, 회원의 기본키
내 키를 예를 들어서 A01이고 상품, 내가 산 상품이 KKK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 두 개가 구매의 식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부 식별자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리고 단일 식별자는 아까처럼 학번, 사번 이런 게 단일 식별자고요. 그 다음에 복합 식별자는 예를 들어서 학년, 반, 번호가 있어요. 그랬을 때 1학년 1반 1번, 2학년 1반 1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3학년 2반 1번. 그랬을 때 번호만으로도 식별이 안 되죠. 다 같죠. 반으로도 식별이 안 되고 학년도 뭐 1학년, 2학년 더 있겠죠. 식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치니까 한 로우가 컨택이 된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복합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본질 식별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인조 식별자는 인위적으로 뭐 코드 같은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인조 식별자입니다. 자, 주 식별자를 도출하는 법, 뭐 이러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까지. 자, 성능 데이터 모델링은 요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규화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정규화에 대한 내용은 요 다음에 나오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고 이 성능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 정규화는 데이터 일관성, 최소한의 중복, 최대한의 데이터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정규화예요. 그래서 이 정규화를 할 때는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일정규화부터 요 밑에 나오는 오정규화까지 쭉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일정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키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일정규화를 하는 거고, 이 정규화는 기본키가 2개 이상으로 나눠졌을 때 있을 때 그 2개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테이블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이상현상 같은 경우는 뭐 문제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삽입 시 지정하는 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삽입 이상, 갱신 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갱신 이상, 삭제 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삭제 이상. 문제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규화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는 1에서 2정규화까지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3정규화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보실 건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요 2개 키워드로 부분함수가 나오면 2정규화, 이행함수가 나오면 3정규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정규화 이제 뭐 예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1정규화는 이런 거예요. 뭐, 물론 PK를 잡아야 되는 것도 1정규화이기도 하고요. 1정규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자, 모자, 타이어, 페인트, 엔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원자성을 확보하는 이런 단계가 1정규화다. 2정규화는 자, 기본키가 예를 들어 2개 복합키로 있을 때, 자, 고객번호와 원로 이렇게 복합키로 돼 있을 때 얘네를 쪼개주는 게 바로 이 정규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 이 1번은 뽀로로고 2번은 마리오고 3번은 타요고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 이게 2정규화. 그 다음에 3정규화는 기본 키를 제외한 컬럼 간의 종속성을 제거한다. 자, 뭐 1번이 뽀로로인데 뽀로로는 골드야. 그러면 1번 뽀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뽀로로는 골드고 마리오는 실버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쪼개주는 걸 3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의 주의사항 또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화는 이전 정규화를 만족해야 되고 정규화 시 이상현상은 제거되지만 테이블이 막 쪼개짐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조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O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능 얘기 나오면 아, 정규화 말고 반정규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테이블 조회 시에는 중복이 제거되어 조회 성능이 향상될 여지도 있다. 요 내용, 요것도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반정규화의 개념. 반정규화의 개념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막 다 정규화로서 쪼개놓은 것들을 반정규화는 이걸 다시 합치는 거예요. 합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다른 걸 만들거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반정규화를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반정규화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조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유연성은 낮아진다. 이 유연성 낮아진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중복 통합 분리하는 모델링 기법이다. 그리고 비정규화와 반정규화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반정규화를 왜 해야 되냐. 반정규화를 하게 되면 어떤 수행 속도가 느려진 걸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하면은 걔네들만 모아놓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능 때문에 반정규화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반정규화를 할 때는 그 절차가 있겠죠. 자, 이 절차로서는 먼저 뭘 반정규화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반정규화 해야 될지, 데이터 처리 범위, 통계성 등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가 얼마나 작게 있는지, 그리고 통계성 프로세스가 있는지, 테이블 조인이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문제 파악이죠. 문제 파악을 여기서 하고, 자, 이 문제를 파악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 클러스터링을 할지, 뷰를 할지, 인덱스를 만들지, 프로그램을 고칠지, 아니면 파티셔닝을 할지, 테이블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테이블 속성 관계 등을 반정규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법으로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병합하는 방법, 분할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 그다음 컬럼 같은 경우는 중복 컬럼을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파생 컬럼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막 항상 데이터를 막 1억 건씩 뒤져갖고 합계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뒤지고 한 번만 뒤져서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만 읽는다. 그래서 그런 파생 컬럼을 추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컬럼 반정규화 방법이 있으니까 요 내용들도 공부를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 집중형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자, 분할 투명성, 위치 투명성, 지역 사상 투명성, 중복 투명성, 장애 투명성, 병행 투명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어떤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분할돼서 얼마나 사본을 많이 갖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장애가 나도 서비스를 받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DB에 접속을 해서 붙어도 이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 막 분산시켜서 나눠놨더라도 서비스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는데, 상향식은 지역 스키마를 막 다 만든 다음에 이걸 합쳐가지고 위에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역 스키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향식은 전역 스키마를 만든 다음에 지역 사상 스키마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문제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습 문제.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문제 해설 같은 강의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과목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문제를 풀어 드릴 만한 게, 내용 보시고, 밑에 정답이 다 써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 뭐,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다음 중 아래 데이터 모델과 SQL문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설명이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긴급 사건 번호가 있고, 특수 사건 번호가 있고, 일반 사건 번호가 있고, 각각의 지금 하나씩 모델이 있는 거죠. 모델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 프롬절에 자 SQL 읽을 때 여러분들이 프롬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프롬절부터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자 맨 위에 거 뭐죠? 프롬절의 긴급사건. 긴급사건을 읽네요. 두 번째 유니온 올은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특수사건. 세 번째는 일반 사건이겠죠.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읽어서 유니온 올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 올이 하는 역할은 딱풀 같은 거예요. 얘 세트와 얘 세트를 그냥 딱 붙여요. 그리고 중복 제거도 하지 않죠. 자, 그랬을 때 보기를 보니까 자 유니온 올로 조회하면 정렬에 의한 성능이 저하되므로 이거 맞는 걸 고르는 건가요? 적절한 거 맞죠? 맞는 거 1번부터 틀린 말이 나와서 자, 유니온 올로 조회하면 정렬로 인한 성능이 저하된다. 정렬하지 않아요. 유니온 올은. 그리고 특수사건, 긴급사건, 일반사건을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고 PK를 사건 분류 코드 더하기 사건 번호로. 그러니까 세 개에 있는 테이블을 합쳐서 사건 분류 코드를 넣자 이거예요. 하나는 긴급사건이면 K, 특수사건이면 F, 일반사건이면 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죠. 이렇게 구성하는 게 테이블 하나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원래 3개를 하나씩 읽어서 막 딱풀로 붙였는데 그럼 힘드니까. 자, 뭐 이거 나머지 2개는 틀린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 분산되어 있지만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환경에서 분산 설계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것. 자, 공통코드, 기본정보, 마스터 데이터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복제 분산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 데이터는 각각 지역마다 쪼개진 데마다 하나씩 보내겠다는 거예요. 복제해서. 그 다음에 니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업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데이터가. 그래서 이럴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요즘 뭐 다 그렇게 구성하니까요. 백업 사이트를 구성할 때 간단하게 분산 기능을 적용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GSI. 그러니까 분산이랑 안 어울려요. 글로벌인데 싱글 인스턴스. 구성할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위에서 안 나온 말이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으니까 얘가 틀린 말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하나 알아가는 게 좋겠죠. 한 개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SQL 기본 및 활용은 우리 한 10분에 시작하죠. 예. 8시 10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